여행 인솔자와 여행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이 스마트하고 상상력 풍부한 여행을 가이드해드립니다. 저는 미슐랭이고요. 오늘도 라스트라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타보고 싶은 라스트라다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열심히 타고 오셨던 타보신 네, 여행작가 정효정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라모정 정효정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베리아 하면 우리가 뭘 먼저 떠올릴까요? 뭔가 멀고 춥다. 왜 떨어져 있다? 외롭다? 자작나무? 저는 어릴 때 봤던 닥터 집하고 영화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네. 그 닥터 집하고 OST가 있잖아요.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아, 근데 그건 엠마누엘 부인 아닙니까? 실비아 크리스텔이 주연했던. 네. 왜냐면 이게 닥터 집하고 OST는 뭐예요? 이게 이제 라라의 테마? 예전에 그 김기덕의 2시의 데이트의 또 시그널이었거든요. 그래서 라라의 테마는 따라라라라 라라라라라 60년대에 그 송상식 윤영주 그 트윈폴리오 그분들이 또 그 가사를 붙여서 부르시기도 했어요. 네. 닥터 집하고도 떠오르고 저 바이카로스도 많이 떠올라요. 그렇죠. 네. 사실 시베리아 횡단열차 그리고 하면 또 많은 분들이 바이카로스를 이제 목표로 삼고 가신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인지 한국 분들에게는 바이카로스의 어떤 로망 같은 게 있더라고요. 또 민족적 그렇죠, 사명감과 피 끌림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몽골리안들이 이제 넓게 분포를 했던 거고, 그런데 어쨌든 바이카호수에 가면 우리 문화 많이 비슷한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샤머니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랑 비슷하게 오방색을 사용해서 이제 장식을 맞아요. 오방색. 예, 오색을 사용해서 이제 장식을 하거나 오방색 하니까 또 뭐 작년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방색이 되게 많이 와전됐는데 네, 오방색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네. 그 사태들을 보면 전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네, 오방색이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바이칼 호수에 가면 그런 한국 문화랑 이제 연관이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 민족과 이제 연관성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가시는 것 같아요. 바이칼 호수를 가려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쭉 타고 가다가 어디서 내리나요? 사실 바이칼 호수는 이르쿠츠크와 울란우데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울란우데에 내려서도 울란우데에 내리면 이제 동쪽 바이칼 쪽을 여행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르쿠츠크에 내리면 서쪽 바이칼을 여행할 수 있는데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는 건 이르쿠츠에서 내려서 이제 서쪽 바이칼의 유명한 알혼섬이라고 하죠. 알혼섬으로 여행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르쿠츠크로 또 바로 항공기 타고 가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그게 대한항공이 이제 여름 시즌에만 그 운항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여행을 했냐면은 원래 인천에서 배를 타고 중국 단동으로 가서 2014년에 단동부터 이제 백두산, 그다음에 두만강, 압록강, 하얼빈 여행해서 기차 타고 울란우데 가서 울란우데에서 다시 이르쿠츠크 간 다음에 나올 때는 이제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대한항공을 타고 나왔죠. 특히 요즘 이르쿠츠크를 많이 가시는 이유가 보면은 이게 주말 패턴이 딱 되더라고요.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금요일날 출발하거든요. 오호라. 금요일날 밤에 출발을 좋다. 하니까 네. 여름 시즌에는 그러면은 직장인들이 이제 금요일날 퇴근하고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면은 토일 그다음에 월요일 그 아침에 이제 딱 그 인천공항에 이제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꿀팁이네요. 3박 4일 패턴이 딱 나와서 그래서 저도 그때 이르쿠츠크 2014년이었는데 갔을 때 우리나라 젊은 직장인들이 이제 특히 여성분들이 이상하게 남성분들은 잘 안 와요, 항상.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좀 놀랐어요. 가족 단위도 오고. 제가 작년에 마일리지가 너무 많이 남아돌아서 네. 고민을 하다가 와, 부럽다. 페이스북에 올렸지 않습니까? 네. 이걸 빨리 탕진하려면 어디로 네. 가야 되냐. 그때 네. 이르쿠츠크를 추천하셨죠. 특히 이르쿠츠크가 좋은 게 이제 이르쿠츠크가 그 시베리아 횡단열차 전체로 놓고 보았을 때는 딱 거의 정중앙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가 7개의 시간대가 있는데 이르쿠츠크가 또 좋은 게 우리나라랑 시차가 없어요. 시기가 똑같아요. 이르쿠츠크가. 네. 그래서 시차가 그러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돌아와서 적응도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많이 가시고. 오, 꿀 여행지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바이칼 끼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 자체가 원래 뭐 그 시베리아 유영지로서 개발된 도시지만은 굉장히 그때 여긴 또
귀족들이 유배가 됐었잖아요. 아니 이 도시 역사가 엄청 재미있다면서요. 네, 사실 시베리아 개발 자체는 러시아가 16세기에 이반 사세 때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왜 시베리아가 급하게 개발이 됐냐면 모피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모피. 예, 그래서 그 당시 이미 이제 시베리아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개척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 담비털 있잖아요. 검은 담비털. 담비, 네. 그거를 이제 얻기 위해서 급하게 이제 개발이 됐었고 이르쿠츠크도 그 개발할 때 이제 1661년에 건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이제 정말 모피 때문에 개발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시베리아에 유형을 오게 되면서 특히 그렇죠. 이제 아까 이제 라장님 말씀하신 귀족들이 유형을 오게 되면서 도시가 이제 급격하게 개발이 됐고 그 개발된 형식이 이제 조금 이제 귀족들이다 보니까 세련될 것 같아요. 예, 좀 문화가 품위가 이제 있었죠. 네. 반영이 돼서 별명이 시베리아의 파리. 그렇죠. 그 전에는 사실 이제 귀족들 전에는 우리 흔히 그 이제 러시아 하면은 한 번쯤 들어볼 유목민 그 용병 있잖아요. 코사크 기병 네, 위에 이렇게 그렇죠. 털모자를 쓴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담비 사냥하면서 여기서 정착을 했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말 그대로 그 시베리아의 산골 막 촌동네였는데 이제 대거 그 귀족들이 이제 유배 망명을 오면서 아무래도 좀 품위가 있는 도시가 된 거죠. 그럼 지금 가서 봐도 막 아름답고 세련되고 그래요? 도시가 사실 울란우데에서 이제 울란우데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울란우데는 개척시대 그런 분위기가 남아있어 그렇죠. 조금 네네. 이제 황량해요. 그렇죠. 근데 네. 이르쿠츠크 같은 경우는 도시도 아기자기하고 유럽풍 건물도 많고 실제로 당시 이제 유형을 왔던 데카브리스트 이제 12월 혁명 그렇죠. 그들의 네. 이제 저택 같은 것도 남아 있어서 오. 역사적으로 볼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울란우데는 시내가 좀 작고 그래서 관광지라고 할 만한 곳이 두 개밖에 없어요. 말씀드린 레닌 머리, 세계에서 가장 큰 레닌 머리랑 네. 그다음에 저기 산 위에 있는 티베트 그거 두 개 보고 나면은 끝이에요. 아 그러니까 좀 이제 오래 있고 그 싶어도. 투어 신청해서 네. 결혼식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런 네.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르쿠츠크는 딱 가면은 벌써 이르쿠츠크부터는 유럽 느낌이 확 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시내 네. 박물관이나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르쿠츠크에서 그것도 봤어요. 콘서트도 봤어요. 시내 그 콘서트홀이 있길래 그래서 네. 지나가면서 보고 피아노 연주회 하길래 티켓이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때 기억으로 한 2유로 정도 그래서 오, 아름답다. 한 2,500원 정도 해서 네. 저녁에 그 보러 가고 했던 이거 기억이 추천하십니까 그러면? 납니다. 뭐 이제 취향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또 고전음악 특히 러시아 작곡가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날 마침 연주회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라흐마니노프를 한 거예요. 피아노 협주곡 2번, 3번. 저는 너무 막 그걸 이유로에? 그걸 이유로 아름답다. 막 네. 약간 막 감동을 받으면서 막 네, 또 나와서 맥주 드셨죠? 아 그렇죠. 또 나와서 당연히 맥주 먹었죠. 네네. 네. 근데 러시아 여행하면 정말 재밌었던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그렇죠. 있었어요. 네. 러시아, 저도 동유럽. 예. 네. 그 이르쿠츠크 같은 경우에는 그 콘서트 홀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지어져 있고 어느 도시를 가나 이제 발레 극장이나 음악 그런 할 수 있는 곳이 잘 지어져 있는데 저는 이제 노브시비르스크에서 발레를 봤거든요. 한국에서 발레를 한번 보려면 10만 원대가 넘어가는데 거기서는 티켓 가격이 700루블 그러니까 12,000원대부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안 좋은 좌석, 좋은 좌석은 이제 5,000루블 그러니까 한 8, 9만 원대까지 있는데 저는 2,000루블 그러니까 한 3만 원대에서 티켓을 구입했는데 앞에서 두 번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황홀하게 발레를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여행하시면 한국에서 발레를 안 보더라도 비싸서 안 보기도 하고 관심이 없어서 안 보기도 하겠지만 러시아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죠.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문화적인 혜택도 꼭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행 상상에 예전에 이제 제가 발칸 헝가리 갔다 와서 올린 에피소드 보면 헝가리에서 제가 뭐 1, 2만 원에 네. 공연 매일 보러 다녔던 그쵸? 사연이 또 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공연을 매일 그렇죠. 보겠어요. 그 팁을 누가 줬어요? 그거? 마스트라다님이 주셨습니다. 아, 네. 제가- 훌륭한 과외 이렇게 선생님. 또 게임처럼. 네. 그래 이르쿠츠크는 제가 별 관심이 없었는데 참 대한항공이 취향한다는 건 관광 자원이 굉장히 받쳐준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하지 않고 이제 겨울에는 가시는 분이 거의 없으니까 한 여름에 짧게 이제 지금 취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일리지가 많은 여행 상상 애청자 여러분 네. 이르쿠츠크로 지르세요. 막 3박 5일 패턴이면 딱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주말 좋아요. 끼고.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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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또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네, 엄청 시원하죠. 네. 네. 그 아까 얘기했던 데카브리스트 12월 혁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러시아 혁명의 모태
후퇴입니다. 최초로 그렇죠. 근대적인 혁명이 이루어졌던 러시아 게 혁명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네, 데카브리스트는. 1825년이었고요. 12월이에요. 그 12월이기 때문에 12월이라는 뜻은 담아서 데카브리스트 혁명이라고 디셈버를 합니다. 이제 러시아 데카. 말로. 예. 네. 그래서 당시에 러시아 귀족들이 그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유럽에 간 거예요. 원정을 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는 유럽 문물에 눈을 뜨고 돌아온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변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전제 정치에서 이제 변해야겠구나 하면서 귀족들이 의식 있는 귀족들이 최초로 혁명을 일으킨 게 그 데카브리스트의 난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도 있고 유영을 온 사람들도 있고 뭐 시베리아 각지에 유영이 보내졌어요. 뭐 그 이르쿠츠크 말고도 뭐 톰스크나 다양한 지역에 이제 유배를 보내졌는데 특이한 거는 그때 당시 부인들이 쫓아왔다는 거죠. 그 먼 그렇죠. 시베리아까지. 그때는 철도도 없었는데. 그때 그 이야기들 저도 좀 더 이제 자세히 읽어봤더니 그래서 이 데카브리스트들이 그 나폴레옹이 이제 러시아에 들어와서 졌잖아요. 러시아에 들어오면 다 져요. 나폴레옹, 히틀러. 네. 그래서 이제 반대로 그 러시아가 이제 나중에 프랑스까지 이제 그 나폴레옹이 지고 나서 들어가서 우리 그때 그 여행상상 프랑스 편 하면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프랑스 말에서 비스트로가 나온 게 러시아 군인들이 비스트로 빨리 달라고 해서 비스트로가 나왔고 반대로 이제 러시아 군인들은 프랑스의 세련된 문화와 그다음에 세련된 정치 제도를 보고 도입한 건데 저는 데카브리스트의 난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약간 갑신정변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유학파. 네. 그러니까 민중의 지지를 네. 받는 혁명이 아니라 이제 엘리트들이 나라를 바꾸자 해서 했는데 결국 민중의 지지가 없으니까 실패를 해버렸죠. 그 실패를 하고 나니까 이제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이제 쫓겨나는데 그래서 이제 저 멀리 이제 시베리아로 유행을 이제 가게 됐는데 쫓아내면서 이제 그 기존에 그 이 사람들 쫓아낸 구체제 세력들이 이제 여자들을 그러니까 이혼하고 새로운 남자를 찾아가라고 했는데 대부분 다 따라갔대요. 따라가서 같이 뭐 이제 정말 그 어떻게 말하면 순애보고 같이 가서 정말 그 힘든 고생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네. 문제일 수 있어요. 뭐 예. 당시 사회 분위기가 네. 재혼이 쉽지 않았을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부인들이 와서 옥바라지를 옥바라지하고, 하면서 네. 이르쿠츠크에 그래도 귀족이니까 기본 살던 토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황량한 네. 시베리아에 이제 귀족들이 저택을 지으면서 지금의 이제 시베리아의 파리라고 불릴 정도의 도시가 생겼고요. 네. 가면 이제 발콘스키 박물관이라고 당시 이제 귀족의 집이 있습니다. 이제 두 군데 박물관이 있는데 그 트로베츠코이랑 발콘스키가 있는데 트로베츠코이는 지금 공사 중이어서 갈 수가 없었고 발콘스키 박물관에서 우리가 데카브리스트의 이제 흔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유용해서도 되게 우아하게 잘 살았구나라는 느낌이 납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이루크츠크 아름다운 도시를 보다가 이제 바이칼 네. 호수로도 많이 가시겠어요? 네, 근데 바이칼 호수 가기 전에 이제 좀 몇 가지 제가 이르쿠츠크에서 이제 인상적이었던 거 말씀드리면은 구시가가 되게 자꾸 이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그 거리 이름이 칼 마르크스 거리가 제일 오. 번화가예요. 제일 번화가 거리가 칼 네. 마르크스 거리인데 네. 그 길을 쭉 가다 보면 또 다른 번화가가 있는데 그 번화가는 뭐냐면 레닌이에요. 마르크스와 레닌이 딱 만나요. 아, 그래서 거기 딱 보면은 레닌 거리에 정말 커피가 맛있는 카페가 있었어요. 4년 전에 그 커피 가게 이름이 뭐냐면 레닌이에요. 레닌. 레닌 커피인데 그 약간 컵 디자인을 꼭 스타벅스처럼 그래서 그 컵 가운데에 레닌의 그 얼굴 두상이 딱 박혀 있는 그 그림이 있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네. 두 번째는 이르쿠츠크가 이제 그 구시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에 가면은 정말 그 다양한 걸 많이 팔아요. 뭐 이제 제가 이르쿠츠크 그 재래시장에서 한국에 오기 전에 뭘 샀냐면은 거기 이제 그쪽은 북방은 자작나무가 많잖아요. 그 자작나무를 이용해서 만든 여러 가지 기념품들이 있었는데 자작나무를 뭐 무슨 보관통 같은 거 거기 그 자작나무로 만든 통은 굉장히 좋은 게 냄새가 굉장히 오래 가고 뭐 어떤 것들을 그 안에 넣어놨다가 꺼내면 나중에 자작나무 향이 확 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성공했는데 네. 욕심에 이제 그 바이카로스에서 잡은 오물 말린 거를 이렇게 시장에 많이 팔거든요. 네. 그것도 많이 사왔는데 그건 실패했어요. 네. 한국에 가져왔더니 다 썩었어요. 진짜 오물됐어요. 오물됐고 두 번째는 그래서 저는 늘 많이 느낀 게 왜 신토불이냐. 네, 네. 그 이르쿠츠크 바이칼 호수에서 그 보드카를 마시면서
그 바이칼 호수를 보면서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거 한국에 와서 아파트 거실에서 먹으니까 진짜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네. 진짜 오물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런 게 이르쿠츠크를 여행하는 꿀팁까지 알차게 네, 전달해 드렸고요. 네. 이제 바이칼 호수로 가볼까요? 네, 사실 전 바이칼 호수를 일단 울란우데에서 동쪽 바이칼 바르구진이라는 지역으로 가면 되는데 조금 위로 차를 타고 올라가면 바르구진은 예전에 징기스칸 어머니가 그쪽 출신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이제 전해오는 얘기니까 징기스칸에 대한 거 워낙에 이제 다양한 얘기가 많고 그래서 바르구진 동쪽 이제 바이칼을 갔었고 이르쿠츠크에선 서쪽 바이칼. 그래서 이르쿠츠크에서 차를 타고 3-4시간 가면 알혼섬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두둥. 예. 그래서 우리나라 여행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그 알혼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바이칼 호수에 섬만 22개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크고 유명한 섬이 알혼섬이고요. 예. 넓이 자체가 세계에서 7번째로 넓다 보니까 섬도 많아요. 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가는 게 알혼섬의 후지르 마을. 예, 혹시 이쪽 여행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가 가장 여행자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후지르 마을에 터를 잡고 그 이제 알혼섬을 투어나 이런 거 이용해서 이제 여행하는 방식으로 많이 다니세요. 보통 그 바이칼 가실 때 이제 저도 그 이르쿠츠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대부분 이제 투어가 있어요. 그 투어를 신청하면 거기서 그냥 차량부터 뭐 그 바이칼 호수에 아론섬에 있는 그 게스트하우스까지 통으로 다 해주더라고 풀 패키지로. 네. 왜냐하면 거기 개별 뭐 대중교통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네. 가기 어려운 곳인데 그래서 보통 바이칼 아론섬에 들어가서 한 2박 3일 정도 있다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걸 했는데 약간 아쉬운 거예요. 거기서 푹 계시면서 맥주 많이 드셨죠? 아니 맥주도 마시고 네. 당연히 이제 맥주는 기본이고 네. 보드카도 마시고 했는데 네. 다음에 저는 겨울에 한번 꼭 바이칼을 가보고 싶고 그다음에 겨울에 요즘은 겨울에 다녀오신 분들도 꽤 있어요. 네, 엄청 네. 춥지 않아요? SNS에 그걸 즐기는 거예요. 추운 날은 추울 때 가야지 제맛이죠. 네. 더운 그래서 날은 그 더울 때 바이칼 호수 가야지. 꽝꽝 얼면은 네. 이 러시아 사람들이 호수 위에다가 겨울 별장을 짓거든요. 낚시집을. 오. 그래서 거기 안에서 불 피우면서 그 호수 구멍 뚫어서 낚시해서 그거를 안에서 집 안에서 구워 먹고 하는 걸 오. 제가 SNS에서 많이 요즘 보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때 가면은 관광객 대접 엄청 받겠어요. 엄청 맞죠. 네. 물가도 싸고. 물가도 싸고. 어허. 그러니까 뭐 그런데 어쨌든 풀 패키지로 이제 그렇게 예약을 해서 가는데 바이칼 맥주뿐만 아니라 바이칼에 가면 이제 좋은 게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바이칼 호수를 가면 누구나 똑같잖아요. 이 호수에 한번 들어가서 수영을 몸을 한번 담궈보고 싶고 네네. 근데 물이 굉장히 차니까 수영은 못해요. 그냥 손발 정도 네네. 담글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이 물을 내 몸 안에 한번 넣어보고 싶잖아요. 마셔보고 싶잖아요. 네네. 근데 바이칼 가면은 바이칼 생수를 팔아요. 그렇죠. 네, 생수주의자. 생수주의자. 근데 네. 그 생수가 재밌는 게 또 옆에 라벨링하고 또 이렇게 막 열심히 번역기로 돌려서 찾아보니까 네. 이 바이칼 호수가 굉장히 깊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수온을 어떻게 채취하냐면 이제 바이칼 호수에서 굉장히 맑은 지점에서 이제 호수 한 수심 400m 정도에서 이제 물을 채취한대요. 오. 심층수. 제가 한국에 오면서 그거 좀 많이 사오고 싶었는데 많이 못 사고 물을 생수를 사오려고 했다고요? 몇 병 사왔어요. 음. 바이칼 생수. 왜냐면 그 이름 또 그 라벨레에 보면 바이칼 호수가 쫙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주위에 지인들한테 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기념품 좋다 이거. 바이칼 호수 물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떠왔어요. 또 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바이칼에는 러시아 맥주가 되게 맛있고 특히 이제 그 베제르부르크에서 나오는 발티카 맥주가 네. 유명하지만은 바이칼에는 바이칼 맥주가 있어요. 바이칼 호수 네. 물로 만드는 바이칼 맥주. 그거를 매일 마셨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바이칼 물로 만드는 바이칼 보드카가 있어요. 이거 네. 그것도 한국에 올 때 사왔어요. 네. 완전 선물 종합 세트네요. 예, 바이칼 물, 바이칼 맥주, 네. 바이칼 네. 보드카. 보드카. 네, 또 꿀팁이 네. 나왔습니다. 예. 사실 바이칼 호수가 1621m 깊이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400m 정도면 굉장히 이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수영을 못 한다고 했지만 수영을 하고 왔고요. 근데 춥지 않아서 물이 추운데. 굉장히 차지 않았어요? 예, 올해는 못 들어가 있습니다. 네. 추워서. 하지만 입수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예, 들어가서 있었고 하루를 그냥 바이칼 호수 보면서 자리 펴고 누워서 하루 종일 그렇게 이제 오물 뜯고 맥주 마시고 그러면서 하루를 그냥 그러고 놀았거든요. 여기 요즘에 SNS에 사진 많이 올라오는데 막 네. 되게 이국적인 풍경이더라고요. 뭐 장승 같은 것도 서 있고 뭐 네.
오색천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떻게 그게 보면 그렇죠. 한국적인 풍경인데 우리가 많이 보던 풍경. 네. 그 아론섬에 보면은 한쪽에 그 바위가 있거든요. 가보면은 이제 굉장히 딱 그 흔히 말해서 이제 그 부리아트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성한 곳이고, 그다음에 좀 뭐 흔히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 좀 기가 센 곳, 네네. 영험한 기도하고 싶은 그 곳. 바위가 있어요. 네. 거기 가보면 오색천이 있고, 그래서 저도 그 해질 때 거기 가가지고 그 원래 그 샤머니즘들에서 이제 그 하늘의 신을 댕글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댕글이.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무당을 뜻하는 그 이제 단어가 무당은 한자니까 호남에서는 원래 그 단골이라고 하거든요. 단골.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단골집 할 때 발음이 네, 비슷해요. 그래서 이 단골이 그 몽골어 댕글이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있어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저도 저녁마다 이제 그 신성한 바위 앞에서 일몰이 쫙 지면은 그 바위 앞에 하면 정말 그 기가 느껴져요. 네. 뭔가 좀 신선한 기운이 느껴지면. 그래서 영혼을 정화한 다음에 바이칼 맥주를 드셨군요. 그리고 그러고 나면은 바이칼 그 아론섬은 뭐 가로등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해만 딱 지면 네. 금방 깜깜해지거든요. 네. 그럼 정말 별이 쫙 뜨고, 그리고 아론섬에 있는 숙소들이 지금은 이제 와이파이가 된대요. 근데 제가 2014년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게스트하우스가 2개 있었거든요. 하나가 올가고 하나가 나타샤인가 그랬는데 나타샤. 거기 둘 다 와이파이가 안 돼서 정말 밤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좋다.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별빛 샤워. 정말 하늘에 별빛 보고 여행자들끼리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와이파이가 된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 아론섬에 있는 숙소에서 또 좋았던 게 뭐냐면은 저는 러시아식 사우나를 했어요. 오. 그래서 이제 그 원래 러시아식 사우나가 자작나무를 떼가지고, 그래서 추울 때 이제 자작나무 이렇게 가지와 잎새로 등을 때려줘야 돼요. 이렇게 네. 그래서 등을 때리면 혈액순환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한 게스트하우스에 사우나가 있길래 얼마냐 하니까 그냥 뭐 돈 조금만 달래요. 뭐 한 제 기억으로 한 1,000원, 2,000원 정도. 그래서 그냥 주겠다니 그냥 그것도 안 받겠다 나중에는. 그래서 들어가서 사우나 한번 쫙 하고 자작나무 향으로 쫙 하고, 근데 우리나라 사우나가 아니라 그냥 땀만 빼는 거예요. 나오면 씻을 데는 없어요. 그래서 나와서 대충 이제 찬물로 이렇게 몸 좀 수건에 적셔서 닦고, 그리고 나서 맥주. 바이칼 옷에서 마셨던 2차로 보드카. 예. 그 기억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바이칼 옷에 대한 저의 기억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울란우데에서 이제 요렇게 기차를 타고 이르쿠츠크까지 가면은 우리 라모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울란우데에도 바이칼 호수가 있거든요. 동편에. 그래서 바이칼 호수 우리 지도를 보면 약간 초승달처럼 길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기차가 통과하다 보면 이게 바이칼 호수를 일정 정도 끼고 달려요. 거의 한 이르쿠츠크 도착하기 전에 한 두어 시간을 계속 바이칼 호수를 끼고 달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울란우데에서 이제 기차 출발하고 나서 이제 잠들어서 자고 있다가 깨서 딱 보니까 갑자기 오른쪽에 뭔가 호수가 거대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했는데, 그때 이게 바이칼이구나 할 때 그때 감동 두둥. 그때 마침 제가 이제 음악을 뭘 듣고 있었냐면은 러시아 뭐 빅토르 조이도 많이 들었지만은 라흐마니노프를 듣고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이 라흐마니노프라는 작가 이름을 처음 듣게 된 계기가 90년대에 배수아라는 소설가 분이 계셨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번역가로 많이 활동하시는 이분의 작품 중에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라는 단편집이 네.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극 중에 이제 주인공들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을 처음에 듣는 걸 보고 나도 한번 따라서 들어야겠다 해서 좀 많이 들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듣기는 거예요. 의욕은 있지만은, 미슐랭님이 그전에 제가 음악 막 들으면 의욕은 있지만 잘 안 듣기잖아요. 근데 그때 시베리아 기차에서 라흐마니노프를 들었는데 착착 감기죠. 와, 그전에는 별로 약간 의무감으로 좀 들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2번, 3번이 막 와, 이런 음악이었구나 하면서, 특히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우울함, 데카브리스트 이야기 딱 읽고 나니까 그래, 이런 거였어. 그래서 제가 이게 항상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쭉 달리는데 오른쪽에 바이칼 호수가 한 2시간 동안 보이면서 그 느낌이 너무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그때는 라흐마니노프를 들어라. 그렇죠. 라흐마니노프도 듣고, 또 네. 아니면은 뭐 이게 너무 또 좀 부담스러우시면은 특히 우리나라에 요즘 이제 러시아 로망스라고 하는 러시아 민요들이 많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백만송이 장미라든지 뭐 모래시계에 나왔던 백학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거기서 들어보면은 정말 느낌이 달라요. 네.
라스트라다님이 라스트라다와 함께하는 시베리아 횡단열차 DJ 쇼를 한번 상품으로 만드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얘기하신 그 바위가 그 거기 가면 브리아트. 이제 그 샤먼 바위라고 하는 샤먼 후지르 바위.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숙소 많이 잡는 후지르 마을에 가면 지금 에어비앤비도 있고 숙소가 많이 생겼어요. 전 에어비앤비에서 묵었는데 그 가면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고 거기에 어로는 부르한 바위라고 합니다. 맞아요. 부르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이제 샤머니즘이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생겼다고 하고요. 이제 브리아트 사람들은 거기를 이제 가장 신성한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샤먼바위 외에도 이제 우리가 투어로서 알혼섬을 여행할 수 있는데 이제 남쪽 북쪽 이렇게 투어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보통 한국 분들은 북쪽 투어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도 이제 다양한 관광지들이 있어요. 뭐 사랑바위라고 해서 이제 바위가 이제 하트 모양으로 된 바위가 있다든지 그런 곳을 이제 하루 정도 이제 러시아 차 타고 러시아 그 군용 지프차 같은 거 있잖아요. 네모나게 생긴 거. 그거 뭐라고 하죠? 그 푸르공. 푸르공 타고 정말 이렇게 튼튼하죠. 네. 예, 이렇게 오프로드를 달려서 하루 이렇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도 사실은 이제 바이카로스를 못 가지만 한 번씩 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봐요. 저의 꿀팁 알려드릴까요? 뭐 그 CCTV가 연결돼 있는 아니요, 실제 제 눈으로 육안으로. 구글 어스? 아니, 그 실제 눈으로 육안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제3의 눈인가봐.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님이셔, 스님. 아니 우리나라에서 비행기가 유럽으로 갈 때는 맞아. 비행기가 이제 그 노선이 어떻게 되냐면 인천에서 출발하면요 중국 이제 칭다오 정도로 날아가다가 거기서 약간 북으로 꺾어서 북한 때문에 맞아요. 바로 못 날아가니까 칭다오로 가다가 거기서 꺾어서 북으로 텐진으로 해서 북경 그다음에 울란바토르 가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때쯤에 북경 지나서 울란바토르를 갈 때쯤에 이제 기내식이 첫 번째 기내식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기내식을 다 먹고 나면은 승무원들이 이제 창문을 다 닫으라고 하잖아요. 이제 비행기 안에를 좀 어둡게 하기 위해서. 그때 꼭 이 뚜껑 올리고 보는 사람인데 진짜 얄미워요. 수면을 방해해요. 네, 그런 분이셨구나. 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래서 저는 요즘 뭐 모든 비행기가 이제 그 항로를 표시를 해주잖아요. 지도에서.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다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지도를 보고 바이칼에 날아가기 전쯤에면은 이제 그런 다른 분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창가에 앉으면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까지 창문을 딱 떼고 창문을 다 막아요. 그래서 창문을 딱 열면은 정말 날씨가 좋을 때는 바이칼이 아래로 쫙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바이칼 보드카는 없지만은 이제 승무원 분에게 제가 그 호주벨을 눌러서 죄송하지만 보드카 한 잔만 달라고 해서 보드카를 마시면서 보는데 저의 꿀팁입니다. 근데 다른 분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아니면 담요를 덮어 써야 된다는 게 꿀팁. 뒤집어 쓴다든지 아니면 네. 저 뒷자리 있잖아요. 네, 맨 네, 뒷자리 네. 화장실 쪽에 화장실 보면은 앞에. 창이 있으니까 그거 살짝 열어서 보고 이제 날씨가 구름이 많이 끼면 안 보이면은 덮는데 사실 좋은 게 우리가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바이칼을 하늘에서 보겠어요. 그렇죠. 거기는 네. 바이칼 헬기 투어도 없는데 그러니까. 네, 공짜로 볼 수 그렇네요. 있으니까 예, 꿀팁. 그런 꿀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바이칼을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그러면 바이칼로서 한 번 이렇게 동그랗게 돌면서 환상 투어. 네, 네. 투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하려면 바이칼을 한 바퀴 돌려면 그렇게 여행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울란우데에서 이렇게 위로 북쪽으로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이제 전체를 도는 건 아니지만 바이칼 일부 구간을 열차로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환바이칼 열차라고 하는데 환바이칼 열차. 예. 네. 네. 저도 그걸 보긴 봤는데 그때는 시간이 짧아서 못했는데 다음엔 그거 꼭 한번 타보고 싶더라고요. 그게 시베리아 횡단 열차 역사 얘기하면서 바이칼 구간 얘기를 했잖아요. 바이칼 구간이 정말 난공사였다. 절벽을 깎아서 철로를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 그 철로 구간은 쓰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수력 발전소 지어지면서 일부 구간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철로를 지었고요. 근데 그 물에 잠기지 않은 일부 이제 구간을 저희가 열차로 여행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다니는 건 관광열차가 다니고요. 또 지역열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신경 써야 되는 게 상하행성이 요일로 바뀌어요. 월, 목요일이 뭐 상행선이면 어허. 수, 금은 뭐 하행선 뭐 이런 식으로 요일로 바뀌기 때문에 일반으로 여행을 하시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와, 근데- 또 약간 헷갈리네요. 네. 또, 근데- 또 잘못 탔다가는 또. 그래서 보통은 시간 여행자가 네.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투어가 있어서 투어를 활용했고요. 투어는 5,000루블.
조금 비싸요. 9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이에요. 그럼 어떻게 여행을 하냐면 이르쿠츠크 숙소에서 차가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저희가 쭉 가다 보면 이제 그것도 요일별로 변해. 왜냐하면 상하행선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요일은 이제 뭐 상행선으로 가고 어떤 요일은 하행선으로 갈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상행선으로 가서 처음에 리스트 비앙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리스트 버스를 비앙카, 타고 네. 그런 다음에 포르토 바이칼이라는 지역인데 거기는 또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럼 포르토 바이칼에 내려서 기차를 타고 89km 정도를 가는데 정말 완행열차, 관광열차니까 천천히 89km 가는데 한 7시간 기차를 그 탑니다. 7시간 내내 바이칼이 창밖으로 보이면서 기가 막힌 풍경이 네. 펼쳐지나요? 그리고 중간에 내려주죠. 관광열차니까 내려서 바이칼 호수 보고 다시 타고 하면서 그 기차를 타고 포르토 바이칼에서 이제 슬로단캬라는 지역으로까지 이제 저녁에 하면 그런 다음에 기차가 변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전기 기차로 다시 바꿔서 이르쿠츠크까지 그 기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대로 어떤 날에는 처음에 투어 순서가 이제 슬로단카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리스트 비앙카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재밌는 게 기차가 한 2량 정도 돼요. 근데 요즘 이르쿠츠크에 중국인 관광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까우니까 싸고 해서 많이들 오세요. 그래서 중국인 단체 관광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어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중국 관광객들 어느 차에 타니? 나 딴 차에 넣어줘. 아니면 시끄러워서 기차를 탈 수가 없어요. 네, 라흐마니노프를 들으실 분들한테는 좀 방해가 되실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때는 그렇게. 빅토르 쪼이 시끄러운 빅토르 쪼이를 들으시면 됩니다. 네. 네. 대신 점심 제공 안 하니까 미리 먹을 거 사서 가시고요. 저는 이제 기차에 타면 항상 뜨거운 물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사모바르라고 하는 러시아 온열기에 뜨거운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도시락 라면을 준비해서 가서 잠시 이제 점심시간에 기차를 세워줘요. 그래서 바이칼 호수에 내려가서 바이칼 호수에 발을 담그고 도시락 라면을 먹었습니다.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먹으니까. 전에 어디 사진 올리셨는데. 네네. 예. 저는 바이칼을 꼭 다시 가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어느 지역을 여행했는데 다시 가보고 싶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이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영혼이 정화되는 진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뭐 거기 가면은 뭐 큰 사람이 지어놓은 뭐 문화시설 같은 건 없는데 뭐 문화적 유산 이런 건 없지만은 특히 부루앙바위 말씀하신 거 거기서 저녁마다 그 노을이 지고 호수를 바라보면은 이제 라흐마니노프도 높지만은 우리 예전에 그 김민기라는 우리나라 가수분이 부르신 이제 노래 중에 친구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친구의 가사 중에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요라는 그 가사가 항상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 항상 미세먼지가 요즘 심하잖아요.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공기가 어디서 날라오냐면 서쪽에서 날라와요. 서쪽,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나 아니면 서남 쪽에서 올라오는데 가끔 우리나라가 이제 공기가 아주 맑고 깨끗할 때는 대부분 그날은 항상 날씨가 차갑거나 쌀쌀하잖아요. 겨울엔 춥고 이때는 이 공기가 어디서 오냐면 다 시베리아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미세먼지가 없고 날씨가 맑고 깨끗할 때는 대신 차가운 공기가 곳곳에 스칠 때는 이 공기가 벌써 루트가 저기 그 이르쿠츠크에서 바이칼에서 울란우데로 해서 울란바토르로 해서 북만주로 해서 내려온 이 공기구나 하면서 항상 바이칼이 생각이 나고 또 하나는 바이칼에 그때 가서 저도 이제 책자를 읽으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메밀이 있잖아요. 메밀의 지구의 원산지가 바이칼 그 근처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평양냉면을 드실 때마다 또 그렇죠. 바이칼 그 뒤로 향기를 항상 냉면 먹을 때마다 또 저는 머릿속에 바이칼을 떠올리고 합니다. 바이칼 주이셨구나. 갑자기 그래서 오늘도 냉면이 또 먹고 싶네요. 네, 드시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이칼 호수까지 봤는데 네. 예. 보고 나서 뭐 한국에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끝까지 가시는 분들은 또 몇 군데 더 들르시겠죠 아마? 네, 이제 바이칼까지가 이르쿠츠크까지가 딱 절반이거든요. 네. 앞으로 가야 할 도시가 더 많습니다. 이제 이르쿠츠크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들러볼 수 있는 도시가 이제 노보시비르스크라는 이제 도시가 있고 그 지역을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유럽 러시아로 진입하게 돼요. 우랄 산맥을 그렇죠. 넘게 되거든요. 우랄 산맥은 이제
그 유라시아 대륙 북부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경계짓는 이제 그렇죠. 네. 지역이 이제 우라산 동계선이 중학교 되고요. 때 지리 시간에 배웠어요. 역시 네. 우라산맥 날아갈 때도 창문 열고 커튼 그 담요를 치시고 보면 진짜 보여요 평지에. 트라우마이 높은. 아니 그때는 그게 아니라 네. 와 저게 우라산맥이구나. 네네. 완전 평지인데 네. 남북으로 긴 산맥이 보여요 우라산맥. 아. 네. 그래서 이제 두 대륙을 나누는 경계가 있고 그게 예카테린부르크에 가면 네, 예카테린부르크에서 17km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두 대륙을 가로지르는 경계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라산맥을 넘으면서 닥터지바고 영화를 보면서 넘었는데 네. 왜냐하면 닥터지바고가 유배를 갈 때 우라산맥을 넘어서 유배를 그렇죠. 가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기차에서 보면 그게 또 감회가 남달라요. 네네. 그렇게 네. 보면서 갔었고 그래서 예카테린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거기는 이제 광물 자원이 많고요. 그리고 네, 네. 거기서부터는 정말 노보시비르스크 지나면서부터는 건물들이 높아져요. 아하. 그전엔 유럽풍. 네. 예, 네. 거의 단층 건물이었는데 건물들도 높아지고 좀 더 이제 서쪽에 다가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네. 물씬 나고요. 예카테린부르크는 그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있었고 그 황제 니콜라이 2세를 비롯해서 형제의 부인 그리고 황제의 5 남매들이 여기저기로 이제 유배를 당하다가 마지막에 온 것이 이제 예카테린부르크였어요. 근데 1818년 7월 16일 밤에 갑자기 이제 그 황제 일가족을 불러요. 이제 우리 또 이사 가야 돼.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갑자기 기념사진 찍재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하실로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총을 난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황제 일가족이 그때 이제 그 새벽에 몰살을 당했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미스테리가 있죠. 아나스타샤 공주. 그래서 그 황제 일가를 그 거기서 한 16km 떨어진 산에다가 구덩이에 묻어버렸어 시체를. 그 구덩이에 버리고 이제 불을 질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애들 2명 시신이 발견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나스타샤랑 이제 왕자 알렉세이 왕자 시신이 발견이 안 돼서 아 혹시 황가의 피가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애들이 살짝 도망가가지고 어디서 살고 살아있겠다.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품었고 실제로 내가 아나스타샤다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역사상에 있었고 그걸로 디즈니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많은데 결국에는 사실 90년 후에 그 나머지 2 아이 시신도 찾아서 황제 일가는 그때 당시 다 몰살당한 걸로 밝혀졌고요. 예카테린부르크에 가면 피해 사원이라고 해서 그때 그 몰살당한 저택에 지어진 커다란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재밌는 게 러시아 정교회에 의해서 그 황제 일가들이 성인으로 추대를 받았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성인이 되는 거죠?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죽은 건 아니지만 이제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이들이 순교했다라고 받아들여져서 네. 그래서 이제 성인으로 이제 모셔지고 있고요. 제가 마침 그 예카테린부르크에 도착한 게 작년 7월 16일이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행을 가면 참 운이 좋습니다. 여행 운이 좋으시네요. 그 소 뒷걸음치다가 네. 쥐잡는다고 하죠. 네. 간 날이 하필 황제가 죽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행사가 있었겠어요. 아침에 네.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가 피해 사원이니까 네. 갔는데 미사가 있더라고요. 네. 일요일 아침이니까 미사가 있겠지 했는데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오. 뭐 미사도 되게 길어요. 뭐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날이 그날이었고 성인들이니까 네, 또 그리고 거룩한 미사였겠다. 그날 밤에 새벽 2시가 이제 황제 일가가 총사당한 어, 시간이거든요. 그날 새벽 2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가니나 야마라고 해서 그 황제 일가가 버려진 구덩이까지 걸어갑니다. 촛불을 들고. 그래서 같이 가셨죠? 아니요, 그날은 같이 못 갔어요. 네. 근데 그날 저녁까지 이제 거기서 계속 시간을 보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구정치잖아요. 과거 황제가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신성화돼서 다시 살아있고 소비에트 당시에 이렇게 많이 탄압을 당했는데 황제도 탄압을 당했고 종교도 탄압을 당했는데 그 2개가 같이 부활을 해서 그러게요. 네. 지금 이제 사람들 마음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현상으로 그러게요. 봤던 것이 이제 예카테린부르크였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라는 도시 이름이 노보가 뉴거든요 영어에. 그래서 뉴시비르스크 그러니까 새로운 시베리아의 도시라고 저는 또 이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예카테린부르크에 안 가봤는데 꼭 가보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 뭐 사원 아니라 아까 맥주? 말씀하신 맥주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탑에 가보면은 그 탑 저는 사진만 봤는데 탑의 한쪽은 유럽 한쪽은 아시아가 있고 가운데 선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왼발을 유럽에 딛고
오른발을 그렇죠. 아시아에 딛고 저런 사진을 데 되게 찍어서 했어요. 집착해요. 네. 제가 그 때문에 거기 갔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북반구의 한 발, 남반구의 그렇죠. 한 발. 저기 그때 그 2015년에 예. 이제 그 중미 여행하면서 네. 에콰도르 키토에 갔을 때 네. 적도 박물관에 가서 거기 진짜 딱 GPS로 영도에서 왼발은 북반구, 오른발은 남반구에 서서 사진 찍었잖아요. 그래서 네. 꼭 예카테린부르크에서도 네. 한 발은 그러니까 두 대륙을 네. 제가 딱 찍고 한번 사진 꼭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런데 집착하는 것도 여행의 재미가 있다는 네. 포인트. 유라시아에 거쳐서 한번 그렇죠.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꼭 가고 싶습니다. 뭐 네. 네. 그 외에 이제 관광지가 예카테린부르크 지나면 이제 거의 가까워져요. 종착역인 모스크바. 네. 예, 그래 그래도 한 며칠 더 남았지만 네.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이제 또 저희가 갈 수 있는 곳이 카잔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장 아주 러시아 예.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 있죠. 카잔. 네, 그 타타르족이 이제 세운 나라가 네, 있었던 네. 캅차크 항국이 있었던 카잔이고 보통의 러시아와 다르게 이제 그 유목민의 문화나 그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이색적이고 거긴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또 재밌겠다. 많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색적인 러시아 네네. 정교회와 네. 이슬람의 혼재된 양식을 볼 수 있는 게 카잔이라는 도시고 월드컵 이제 개최지기도 하죠. 네, 네. 그리고 또 넘어가면 빼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관광지로 유명하진 않는데 그 스탈린 시절에 강제 수용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아. 한 군데가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이제 빼름에 있고요. 다크 투어리즘 성지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명하진 않는데 제가 이제 그 수용소나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그 학창 시절에 그 소지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너무 감명 깊게 읽어서 네, 수용소에 네. 이제 가볼 수 있는 문학 전공하신 곳이 분입니다. 예. 네. 네. 그게 이제 빼름에 있고 이제 빼름에서 넘어가면 이제 블라디미르 그 옛날 이제 러시아가 이제 모스크바 공국이 있기 전에 이제 수도였던 러시아가 이제 키예프 공국에서 시작이 돼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네. 이제 블라디미르로 수도가 넘어갔다가 이제 몽골이 침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스크바 공국 이렇게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옛 러시아의 구도시를 볼 수 있는 블라디미르 거기를 지나고 나면 드디어 9,288km가 다 끝나서 모스크바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페름 이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페름 되게 재밌게 들리는데 막 한 줄 설명하고 아니, 넘어가셨어요. 카잔도 굉장히 재밌어요. 카잔도 재밌긴 카잔은 한데 이제 아니, 그럼 카잔부터 조금 더 얘기해 그러니까 주세요. 제가 네. 시간 저는 괜찮나요? 아직 카잔 안 가봤지만은 네. 제가 카잔을 그 가봐야겠다 꼽아놓은 이유가 몇 가지 있는 게 여기는 그 러시아의 이제 여러 공화국 중에 여기가 타타르스탄 공화국이에요. 그쵸. 스탄이 붙으면은 네. 중앙아시아계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타타르가 쉽게 말씀드려서 몽골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의 역사 중에 200년 정도 몽골의 침략과 지배를 받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대로 눌러앉아되고 그래서 그 상페테르부르크에 가면은 카잔 성당이 있습니다. 카잔 성당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카잔에 제가 꼭 가보고 싶은 이유가 여기가 카잔 앞에 흐르는 강이 볼가 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볼가 강이라는 이름을 언제 들었냐면 이제 또 80년대 대학 때 스텐카라친이라는 이제 러시아 노래가 대학가에서 유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볼가 강에 뭐 넘쳐 흐르는 볼가 강물 위에 스텐카라친 배 위에서 노래 소리 들린다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텐카라친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걱정이나 홍길동, 장길산 같은 이제 약간 의적이었어요. 근데 이 볼가강을 꼭 가보고 싶은 게 사실 그때 그 아무르강 앞에 우리 그 라모정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아무르강이 중국의 흑룡강성의 흑룡강이 이제 올라가면은 네. 러시아에서 아무르로 하는데 이 볼가강은 이 러시아를 관통을 해서 굉장히 러시아의 역사에서 중요한 게 이게 흑해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네. 러시아가 정교회를 받아들이게 된 것도 볼가강이고 러시아 역사 키예프 공국도 볼가강에서 시작하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유럽에서 가장 긴 강이에요. 흔히 이제 우리가 그 다뉴브 강이 2,880km 길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러시아를 제외해서 그런데 볼가강이 사실은 가장 깁니다. 유럽에서 가장 긴 3,690km 이게 카잔을 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카잔에 가서 그걸 꼭 들어보고 싶어요. 스테파라친. 다시 한번 불러주시죠. 넘쳐 아유, 왜 잘못하셨어요? 흐르는 볼가강 물 위에. 페름 얘기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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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카잔도 정말 재밌는 게 그런 정교의 아름다움과 또 모스크의 아름다움이 혼재돼 있어서 사진 찍기도 정말 좋고 그리고 네. 이제 거기 사람들은 이제
그 타타르스탄이라 타타르 사람들이다 네네. 보니까 인종적으로도 많이 달라요. 그런 그렇죠. 것도 네.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음식도 다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아까 페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페름은 사실 관광지는 아니에요. 음. 굉장히 작은 도시고요. 여기는 이 지역은 공장이 많이 발달했는데 어떤 공장이냐면 군수물자 공장이에요. 미사일, 비행기, 탱크, 총알 뭐 이런 네. 거. 그래서 옛날에 냉전 시대 때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펜타곤에서 이제 미국에서 그 여기를 러시아를 폭격을 하면 아마 5번째에 꼽힐 정도다. 모스크바, 상트 다음으로 아마 페름이 네. 폭격을 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군수물자로 발달된 도시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페름에서 이제 좀 시 외곽으로 나가면 옛날 강제 노동 수용소가 있습니다. 스탈린 시절에 이제 공포 정치였던 그 강제 노동자 수용소가 있고 사실 수용소가 러시아 전역 시베리아 특히 시베리아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러시아 북쪽 뭐 이런 데도 마가단이나 이런 데도 많았는데 페름만 그 형태가 보존이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정말 수용소 사람들이 어떻게 잠을 자고 어떻게 먹고 무엇을 입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냥 정말 2층 침대 나무로 된 2층 침대 있잖아요. 합판으로 된 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벌목공으로 일을 했고 수용소 생활 그 체험해 보는 관광도 있나요? 그런 거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사실 네. 이 관광지 자체가 많이 알려지진 않았고 저처럼 이제 되게 특이한 거 좋아하는 애나 아니면 저랑 그때 같이 여행사에 등록했던 사람은 미국 아저씨였는데 그 사람 냉전 문화의 냉전 덕후였어요. 네. 냉전에 관련된 거 다 사먹고 다 다녀보는 아저씨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나 그런 데 좀 가지. 특이하네요. 저처럼 소련 국가 다 다녀보고 싶어하는. 네. 그러니까 냉전 덕후 아저씨랑 저랑 이렇게 2명이서 갔었거든요. 근데 네. 가면 분위기가 굉장히 삭막해서 오래 있으면 좀 예, 정신이 좀 너덜너덜해진다고 해야 되나? 네, 여기서 네, 어떻게 살았을까? 네.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그분도 이제 수용소에 있었잖아요. 그분 네. 얘기한 게 수용소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개인 사생활이 없다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화장실도 다 오픈되어 있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감옥에 오고 네, 네. 당시 뭐 스탈린에 대한 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들어오고 우리나라 삼천교육대 가듯이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뭐 종교를 믿었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오고 그랬거든요. 정말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을까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좀 다크 투어리즘에 관심이 많아서 여기 페름 꼭 가보고 싶어요. 네, 저도 여기서 취향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네. 예, 근데 관광을- 미슐랭님은 또 예. 연구를 하시니까 예. 저는 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정말 가기 싫은 곳이거든요. 한번 가보고 투어 나니까. 때마다 가시죠? 그래서 이제 어떡해. 안 가고 이제 입구에서 기다리죠. 네. 정신이 커피를 마시면서. 피폐해지니까. 네, 막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날 밤에 막 꿈자리가 또 안 좋고 그쵸. 네, 그래요. 그쵸. 네. 근데 네. 사실 그 솔제니슨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읽어보면 그 이반 데니소비치라는 사람이 수용소에서 하루를 보내는 정말 그 하루예요. 근데 네네. 그 하루 내내 그 사람이 운이 너무 좋아요. 오늘은 운이 좋았다. 소세지도 얻어 먹었다. 막 그런 식으로 소설이 하루 종일 끌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소설을 읽으면서 너무 두근두근했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운수 좋은 날, 현진건의 네, 운수 네, 좋은 날 네. 보면 그날 운이 좋았는데 마지막에 안 좋게 끝나잖아요. 그렇죠. 운수 그래서 좋은 날, 네. 이 머리 좋고 되게 약삭 바르고 열심히 사는 이반이 마지막에 안 좋게 끝나면 어쩌지 하면서 되게 두근두근하면서 그 소설을 읽었던 게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다행히 이반 데니소비치는 그날 하루를 행복하게 마무리하는데 네. 그래서 정말 그 수용소를 정말 가보고 싶어서 정말 소설을 읽고 갔는데 실제로 우리가 거기서 느꼈던 거는 이거는 그냥 소설을 읽고 올 때가 아니구나. 여기선 정말 역사인데 정말 네. 있었던 네. 역사인데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오는 곳이 아니구나라는 걸 실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름은 저는 꼭 가보고 싶고요. 네. 네. 관심 없는 분들은 뭐 스킵하시면 되고 그 다음이 마지막 수주달인가요? 예, 그 수주달은 보통 한국 분들 여행을 많이 하실 때 지금 뭐 블라디보스톡도 많이 가시지만 보통 러시아 여행은 모스크바랑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많이 그렇죠. 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모스크바 근교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 그 블라디미르와 수주달입니다. 여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라면서요? 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었고요. 도시 전체가 이제 옛날에 지어졌던 이제 수도원이나 그런 성들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블라디미르도 유명하지만 블라디미르보다 한국 분들한테 유명한 곳은 수주달이라고 해서 블라디미르에서 버스 타고 더 들어가야 되는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에 강을 하나 끼고 거기에 아름다운 그 러시아식 그 지붕 양파 같은 그런 수도원들과 그런 성벽들이 있는 작고 아름다운 지역이고요. 아까 그 라정님이 이제
그 사우나 얘기하셨는데 저도 거기서 이제 러시아식 사우나 반야라고 합니다. 반야. 예, 맞습니다. 핀란드식 네. 사우나랑도 비슷한데 네. 그래서 거기서는 러시아 문화는 집을 하나 반야용으로 사우나식으로 그렇게 하나 지어놓은 공간이 있더라고 리조트식으로. 그래서 1층에는 사우나, 2층에는 거실 해서 사람들이 네, 돈을 네. 모아서 그때 당시 3,600루블 정도였는데 그래서 한 5, 6만 원 하죠.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집을 한 채를 빌려서 거기서 사우나 하고 사우나를 하고 나면 또 바로 차가운 물에 입수해야 돼요. 거기서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는 수분 보충해야 되니까 차 마시면서 또 노닥노닥 하면서 그렇게 즐기는 게 그쪽 문화더라고요. 그렇게 사우나도 하고 왔습니다. 러시아에서 반드시 해봐야 될 뭐 액티비티 네. 하면은 저는 이제 사우나를 예. 추천하겠습니다. 터키 가면은 터키식 탕에서 때밀이 예. 남자들이 밀어주잖아요. 네. 아, 네. 여탕에 가면 여자가 밀어줍니다. 네. 네. 사우나도 뭐 대형 여행사 패키지 투어를 가면 또 옵션이 있겠군요. 아, 그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 아직 우리나라 없어요. 체질에 또 안 맞기 때문에. 아. 네, 어떤 근데 분들은 재밌어요. 그 바로 차가운 물 여름이면 바로 차가운 물에 뛰어들 수 네. 있고 겨울에는 눈이 있잖아. 바로 눈에 뛰어든다고요. 눈에서 눈에 뛰어- 뛰어들어서 뒹구더라고요. 호라, 재밌겠다. 재밌- 재밌어요. 그리고 안에 네. 가면 그 빗자루처럼 자작나무 예. 이파리 그것도 있고 재밌을 것 그걸로 같아요. 서로 쳐주는 거예요. 네. 그것도 재밌어요. 네. 제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뭐 잘 몰랐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땡겨요. 네, 가고 재밌죠. 싶어요. 네. 예, 애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횡단 열차가 이제 모스크바에서 끝이 나고 사실 우리 일반인들에게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그 러시아의 도시는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인데 요거는 분량이 많으니까 또 한 3, 4부작 정도로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를 별도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력이 되면 핀란드랑 북유럽까지 한번 쫙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네. 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분이 이번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뭐 자기소개서에 한 줄 때문에 탄다라고 제가 좀 약간 좀 시니컬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안에 열차 내에 뭐 그렇게 뭐 환상적인 공간이 있거나 풍경이 뭐 아주 멋지거나 그런 건 사실 아니에요. 조금만 타면 금방 지루해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오랜 열차 여행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저는 그 장점으로 보는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덕질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끝없는 그 벌판과 시베리아의 맑은 자연과 특히 저는 너무 좋았던 게 그 맑고 깨끗한 공기 정말 그 미세먼지가 없는 푸른 하늘과 막 정말 꿀이 떠다니는 듯한 공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또 다시 이제 로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횡단 열차를 처음부터 타서 카잔에 가면은 카잔에서 이제 반드시 먹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은 우리가 혹시 미슐랭님 육회 있잖아요. 네, 육회 사랑하죠. 우리가 타타르 스타이크 이 육회를 인터넷 같은데 보면은 가끔씩 이제 타르타르. 인터넷 유머 게시판 같은데 보면 이제 구글 번역기로 돌려서 식당에서 메뉴로 만든 거예요. 육회하니까 영어로 옆에 six times라고 한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게 영어로 정식 명칭으로 타타르 스테이크잖아요. 네네네. 그 타타르가 카잔에 타타르스탄에서 나온 거니까 네. 저는 반드시 카잔에 가서 네. 타타르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네. 육회, 타타르식 육회와 보드카를 한번 마시고 싶은 그런 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님들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우리 그 애청자님들도 그런 또 날이 로망을 꼭 가지고. 찾아오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제가 러시아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러시아를 영업하기 위해서 이제 방송에 출연했고 예.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도 사실 긴 여행을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걸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길게 여행을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짧은 공간은 쉽거든요. 제가 호주에서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호주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여행을 한 54시간 정도 가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또 인도에서도 여행하다 보면 기차 20시간, 30시간씩 타잖아요. 그런 식으로 길게 여행을 하고 나면 4-5시간 이동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긴 여행을 한번 경험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도 왜 힘든 거 한번 겪고 나면 그 다음은 쉬워지잖아요. 그렇게 길게 한번 여행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반도의 국가에 살면서 반도적인 좁은 시야에 갇힌 우리의 한계를 넓히고 지평을 넓게 가져가는 한번 인생의 여행, 예, 장기간의 여행,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해서 풀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욱 상상력 풍부하게 찾아뵙겠습니다. 네. 스파시바. 하라쇼?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어떻게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하겠냐.
time.